자, 이제 6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부분은 필요 없어요. 648페이지의 8절 보칙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보칙은 이제 건축법의 보충 규정이다라고 하고요. 건축법도 다 왔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위반 건물, 그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 자, 그거 보겠습니다. 이 건축법 중에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취하는 조치라고 그래요. 먼저 가로 1번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물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취소.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 거기 동그라미 1번 번호 매겨져 있죠. 자, 건축 허가 내준 거 또는 사용 승인 내준 거 요거 취소해 버릴 수가 있고요. 임의적입니다. 그리고 저 건물의 건축주, 시공자, 관리인 뭐 등등 이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그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건물의 철거, 개축, 중축 뭐 등등 그 밑에 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번호 매기셔갖고요. 자, 이거를 시정명령한다 그래요. 시정명령. 자,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안 하고 있으면 공사 중지 명령. 아예 무허가로 건축하고 있으면 철거 명령.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다 통칭해서 시정명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죠. 허가 내준 거, 승인 내준 거 취소할 수 있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가로 1번에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물이나 시정명령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뭐 등등을 하지 않게끔 요청할 수 있다. 그 한마디로 위반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 허가 이런 거 신청하면은 허가 못 내주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영업 허가 등을 제한한다 그래요. 영업 허가 등의 제한.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고요. 그다음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가로 3번에 시정명령 할 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한다. 이 표지를 설치한다 그래요. 그럼 표지 딱지죠. 이 건물은 건축법 몇 조에 위반한 건물입니다. 다 표지 붙여가지고 외부에다 공시해버린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네 가지가 허가권자가 취하는 조치라고 그래요. 자, 허가 승인 취소할 수 있고 시정명령할 수 있고 영업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표지를 설치한다. 이 네 개가 있으니까 예전에 하나 물어봤죠. 자, 허가권자의 조치가 아닌 것에 의해가지고 여기다 하나만 쓰시면 벌금형의 부과. 자, 벌금형의 부과 X. 이 벌금형 부과하고 이런 거는 허가권자의 조치가 아니에요. 그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우리가 형벌이라고 하는데 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판사가 재판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형벌 부과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에 따라서 판사가 부과하는 거지 허가권자 이게 행정처이 막 부과하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형벌 부과는 허가권자의 조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3번에 이행강제금. 자, 거기다 별표. 자,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국토법에서도 배웠는데 형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집행벌 따로 부르게 되죠. 이행강제금은 집행장과 관련된 벌칙, 집행벌로서 형벌하고 차이점. 우리 벌금형, 징역형, 형벌은 한 번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듭 처벌의 금지, 일사부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벌금형 이런 거는 한 번만 부과하는 건데 이행강제금은 집행벌 한 번 부과하는 거 아니죠.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런 이제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 부과는 집행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이행강제금이고요. 자, 올해 이행강제금이 이제 좀 개정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요. 높으니까 이행강제금 좀 신경 써갖고 봅니다. 그럼 밑에 가로 2번에 봅니다. 부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 이행 안 하면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해요? 허가권자가 부과하는 거죠. 누구한테 부과해요? 위반 건물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즉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거죠. 가로 3번에 부과 금액. 자, 얼마 부과하는 거냐? 그 동그라미 1번에 중대한 위반 이렇게 써있죠. 중대한 위반. 자, 건물이 검, 배을, 건자의 동그라미, 용적률, 용자의 동그라미, 초과해서 건축 또는 건축 허가의 동그라미,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 동그라미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자, 요 네 가지 위반을 중대한 위반이라고 그래요. 건용이 허가 신고 위반 하는데 순서 좀 바꿔갖고 용건이 허가 신고 위반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용건이 허가 신고 위반일 때 이때는 그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건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동그라미.
자, 50%의 그 밑에 줄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그렇죠?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그 위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중대한 위반일 때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인데, 자,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 대통령령에서 이제 부과 비율을 다 정해주는 거죠. 그게 이번에 이제 수정표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다 나옵니다. 뭐 허가 위반이 제일 센 거니까 100%다 부과해요. 그리고 용적률 초과했을 때는 90%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기타 위반일 때는 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위반은 대통령령에서 요거 위반했어 얼마, 요거 위반했어 얼마 일일이 다 규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대한 위반이 핵심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갖고 건축한 3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래요. 그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고, 그리고 이 건물 지방세,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다 그래요. 뭐 계산하기 좋게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건물의 옥상에다가 건축주가 옥탑을 더 짓는 거죠. 자, 옥탑을 더 짓는 거니까 중축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중축하려는 옥탑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가정합니다. 그럼 100제곱미터 옥탑 중축하려면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허가 받아야죠. 자, 우리 신고 대상 중축, 개축, 재축하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신고. 85 이하일 때는 신고하는데, 이거는 100제곱미터 85 초과니까 원칙대로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건축주가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옥탑 중축해갖고 사용하고 있다. 걸렸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자, 언제까지 철거하세요? 철거 명령하죠. 시정 명령하는데, 자, 그 기간까지 철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명령했는데 불응하니까 철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 얘기죠. 그럼 이 예에서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할 수 있을까요? 자, 무허가. 허가 위반은 중대한 위반이니까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50만 원의 위반 면적이니까 100제곱미터. 50만 원에 100. 자, 무허가는 100%다 부과해버리니까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한 방에 5천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하에서, 그러니까 최대 1년에 2번까지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철거 명령하고 철거 안 해서 5천만 원 부과했어요. 6개월 지나갖고 또 철거하세요. 명령하죠. 또 철거 안 하면 또 5천 또 부과합니다. 6개월 지나갖고 또 철거 안 하면 철거 명령하고 또 안 하면은 부과 5천만 원씩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계속 부과하니까 이게 이제 철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강제시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이행강제금 2번 부과받고 건축주가 아이고야 해가지고는 철거했어요. 근데 시정명령 이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이행했으니까 부과할 수가 없는데, 이미 2번 부과한 거 요거는 철거했으니까 이제 취소해줘요. 기특하다 해서 취소해주고 환불해주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부과한 것은 철저하게 징수합니다. 안 내면은 강제 징수합니다. 죽을 때까지 받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과한 것을 취소해주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징수합니다. 자, 교재 한번 보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바로 4번의 부과 절차. 자,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그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 동그라미 문서로 계고부터 한다. 이 계고는 경고하는 거죠. 당신 언제까지 이행 안 하면 얼마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경고하는데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서로 계고장을 보낸다 그래요. 계고장을 보내서 문서 경고하는데 그래도 이행 안 하면 이제 부과합니다. 그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부과 금액, 사유, 납부기간 뭐 등등을 역시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 동그라미 문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서 문서로 하는 요식행위가 두 개입니다. 사전 계고하고 부과 처분 이 두 개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의 반복 부과 이게 핵심이죠. 자,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밑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주의하실 거는 1년에 2회씩 또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1년에 2번씩이 아니죠. 최대 1년에 2회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서 부과할 수가 있고요.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가로 7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면 새로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딱 끊고 새로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그 징수에 동그라미. 이거 취소해준다 또는 징수를 철회한다 다 틀려요.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 안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 징수합니다. 강제 징수. 죽을 때까지 받아낸다. 그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건축법 끝입니다. 건축법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세요. 이제 주택법 673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주택법도 우리 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돼요. 건축법, 주택법 다 7문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럼 주택법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말 그대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관한 법이다라고 합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럼 당연히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은 주택이죠.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 이 주거용 건물이라고 그래요. 저 주택은 주거용 건물인데 항상 이 주택법에서는 부속 토지를 다 포함해요. 이 주택을 짓는 땅, 부속 토지 항상 포함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주택을 건설한다 그래요. 건설. 그럼 건축법은 건물을 건축한다 그러죠. 건축하고 건설하고 달라요. 건설은 내 집 한 채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건설회사가 아파트 집단적으로 짓는 거죠. 집단적으로 막 몇백 세대 집단적으로 지을 때 건설이다. 건축이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짓는 거죠. 내 집 한 채 지을 때는 건축법 적용하는데 건설회사가 아파트 집단적으로 지을 때 이때는 건설한다. 그래서 주택법을 적용하고요. 자, 여기서 집단적의 기준은 적어도 주택을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으로 지을 때. 그래서 30호 단독주택은 호, 공동주택은 세대, 30호 30세대 이상 지을 때 건설한다. 그래서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29호 29세대까지는 건축한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때 적용하는 거고요. 그럼 이 건설한 주택을 이제 공급, 분양을 하는데 특히 투기에 온상이 되는 게 주택이죠. 아파트. 분양만 받으면 바로 피가 붙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투기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급 쪽은 다 규제입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공급하고 다 규제하는 거예요.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 공급하고요. 그리고 건설 공급한 주택을 관리하자 하는데 이 관리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물어봐요. 이 관리 파트는 주택관리사법 시험에서나 물어보는 거고요. 또 올해 8월 이후부터는 이 관리 파트는 따로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그쪽으로 다 넘어가요. 즉 주택법에서 이제 싹 빠집니다. 관리 파트는 다 다른 법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8월 이후부터면은 다 빠지는데 뭐 시험에서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택법은 딱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건설하고 공급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건설 공급까지가 얼마 안 돼요. 오늘 한 3시간 정도 해도 주택법 다 훑어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정도 분량인데 출제 비중은 7문제. 국토법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택법이 점수 따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뒤쪽에 있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택법은 조금만 신경 써 공부하면은 이 점수 따기가 제일 좋은 법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인 주택 이거를 주택법에서 이제 종류를 쭉 규정하죠. 자, 분류한다 그래요. 먼저 주택은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사는 거고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살죠. 여러 세대가 살면서 같이 쓰는 부분이 있어요. 벽이나 복도, 계단 이런 부분을 공용 부분. 그리고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하는 세대 부분을 전유 부분. 그래서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 구조로 된 것이 공동주택이면 단독주택은 공용 부분 없죠. 다 무슨 부분이야? 전유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에 따른 분류는 공용 부분의 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용 부분이 있으면 공동, 없으면 단독이고요. 이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은 아예
개념 정의를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집단적으로 짓는 주택은 뭐예요?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만 개념 정의를 두고 저희 공동주택의 종류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해요. 자, 이 중에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이고 연립과 다세대는 둘 다 4계층이한데 660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우리 건축법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요. 자,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도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에서는 요 기숙사는 빠집니다. 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우리 기숙사 학생이나 근로자들이 잠만 자는 거지 뭐 기숙사에서 결혼하고 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 주거 형태가 아니면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에서 빠져버려요. 이게 건축법하고 차이점입니다. 건축법은 공동주택 하면은 아연세기, 주택법에서는 아연세, 기숙사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보죠. 자, 67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용어정의 나오는데 용어정의에다가 별표. 이 주택법은 용어에서 2문제씩 출제가 돼요. 이게 물어볼 때가 별로 없으니까 용어에서 매년 2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 용어가 제일 중요한 법이고요. 그 중에서 주택이 뭐 가장 기본이죠.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에 건물의 전부 일부 및 부속 토지 동그라미 부속 토지를 항상 포함하고 자 이를 단독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요거는 이제 구조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밑에 보면 구조상의 분류인데 단독주택은 거기다 써놓은 거지 아예 개념 정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자 건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공동으로 쓰니까 그런 부분을 공용 부분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유 부분 그래서 2개 구조로 된 주택이고 종류는 밑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 자 기숙사는 제외라고 그랬어요. 기숙사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는데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그렇죠.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이제 있는데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요새 주택의 선호 현상 있죠. 중소형 주택 위주의 임차 선호 현상, 임대 선호 현상 그거 반영해가지고 새로 도입한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30평인 아파트 짓는데 예전에는 그냥 한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죠. 그런데 요새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일 때는 30평도 상당히 넓은 거죠. 넓은 거니까 저 여기 이제 중간에다가 경량벽을 설치하고 막아요. 경계벽 설치하고 막아놓고 70제곱미터 부분은 원 주인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요. 나머지 이제 30제곱미터 부분 자 여기에도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까지 다 따로 설치해요. 현관까지 왜 주인집 맨날 들락날락거리면은 눈치 보이니까 현관도 다 따로 설치해가지고 여기도 주거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자 요 일부를 절대 소유는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아니고 요 일부를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임대 세 줄 수 있게끔 설계하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 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그 구분된 일부를 뭐 할 수 있게끔 임대 세 줄 수 있게끔 설계하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재작년에 도입돼가지고 다른 시험에서는 다 물어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물어봤어요. 이게 기준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거기다 하나만 쓰세요. 자, 적어도 이 세대별로 구분되는 공간의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14제곱미터 이상.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혼자 살아도 최소 면적은 얼마 이상 돼야 되냐? 14제곱미터. 이 3평이죠. 3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70, 30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80, 20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죠. 근데 90, 10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적어도 최소 면적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14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주택단지 전체 호수나 전체 전용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지을 수 있게끔 규제합니다. 3분의 1까지. 이유는 이거 한 세대라도 실질적으로는 2세대가 들어와서 주차 문제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 호수나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지을 수 있게끔 좀 규제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본서에는 안 나오니까 나중에 요약집 가지고 수업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요건들 훑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두 가지 기준, 두 번째 기준입니다.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 자, 무슨 돈 가지고 지었느냐에 따라서 주택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자, 이렇게 두 가지 주택으로 구분을 하고요. 자, 일단 국민주택 등 했어요. 등 했다는 것은 등등 더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국민주택 등에는 첫 번째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자, 하여튼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는 매년 그냥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주택.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주택이죠. 그래서 국민주택이란 두 가지 요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꼭 해당 건설하는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요건 갖추면 돼요. 기금에서 돈 빌려가지고 85 이하로 건설한 주택. 자, 요거를 국민주택이라고 그래요. 기금 85 이하.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죠. 누가 짓느냐? 사업주체 안 따져요. 주택의 종류가 뭐냐? 안 따집니다. 그냥 딱 두 개 요건만 갖추면 돼요. 기금 85 이하.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레미안 아파트를 지어요. 레미안 아파트 짓는데 기금에서 돈 빌려갖고 80제곱미터로 건설했다. 그럼 80제곱미터 레미안 아파트 얘는 국민주택이다. OX. 오죠? 왜? 누가 짓느냐 따질 필요 없고 기금에서 돈 빌려갖고 얼마 이하로 지었으면 85 이하로 지었으면은 국민주택이죠. 다 국민주택이고요. 그리고 국민주택의 원칙적 규모는 85제곱미터. 이게 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데 자, 원칙적 규모는 85인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땅 좀 있죠.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비도시의 읍면. 이게 한마디로 시골이에요.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쓸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의 원칙적 규모는 85인데 최대 규모는 얼마냐? 100입니다.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국민주택하고 두 개를 더 합쳐가지고 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국가, 지자체,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또 여자들 싹 묶어가지고 이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아주 계속 나요. 얘들을 묶어가지고 주택법에서 공공사업주체, 공공이라고 그래요.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과 그 다음에 공공택지에서 건설해갖고 임대하는 주택, 임대주택이죠. 공공택지에서 건설해갖고 임대하는 주택인데 자, 이 두 개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85 이하.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어요.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 공공택지의 임대주택으로서 역시 85 이하. 국민주택하고 합쳐가지고 이 세 개를 국민주택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국민주택도 85 이하고요. 공공이 지을 때도 85 이하, 임대주택도 85 이하. 결론. 국민주택 등은 다 얼마 이하냐? 85제곱미터 이하고요. 자는 국민주택 등이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민영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은 뭐 별도의 개념 정의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빼기 개념이요. 이 세 가지가 아니면은 다 뭐냐? 민영주택. 그래서 절대 민영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국민주택은 국민이 건설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민영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주택을 다 민영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 건설하는 주공아파트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그럼 100제곱미터 주공아파트는 민영주택이다. OX. 오죠. 왜? 토지주택공사가 지을 때 얼마 이하? 85 이하. 그런데 얘는 85 초과니까 국민주택 등이 아니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다른 거죠. 확실하게 규정을 정의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 등 세 개가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 됩니다. 교재 한번 보죠. 자금에 따른 분류에서 기업 국민주택 거기다 별표. 자,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 기금의 동그라미. 그 뭐 기금의 이름 바꿔주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고 건설 개량되는 주택인데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동그라미 85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딱 두 개요. 기금
85 이하 이 두 개 요건을 갖추면 국민주택인데 가로 보세요.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쫙 밑줄. 세 가지 요건 모두 갖춰야 돼요. 수도권 아니어야 되고 도시지역도 아니어야 되고 읍이나 면일대.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 이게 한마디로 어디일까요? 시골. 저 시골에서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동그라미 이하를 말한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줍니다. 그 다음 니은번 국민주택 등 하면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의 동그라미 국민주택과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 거기까지 동그라미 2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이고요. 밑에 줄에 보면은 민간건설 임대주택 및 또 끝에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의 사업계획 승인받았고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 그 공공택지에서 건설 임대하는 주택 동그라미 3 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동그라미 85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85제곱미터가 다 걸리는 거예요. 공공이 지을 때도 85 이하 임대주택도 85 이하 그리고 국민주택과 합쳐가지고 국민주택 등. 그럼 디귿번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 밑줄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다. 주의하실 것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러면 또 틀려요. 등 꼭 붙여야 돼요. 등 국민주택하고 국민주택 등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그 다음에 준주택. 이 준주택은 주택과 비슷한 것입니다. 준자는 비슷한. 그래서 준주택이라고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거예요. 주택이 아닌데 주택과 비슷한 것을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주택이란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속토지 및 주택이 아닌 건물과 부속토지인데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래서 종류는 4개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끝에 보면 다중생활시설 있죠. 다자의 동그라미. 자, 이거 고시원 얘기하죠. 고시원 500 미만 이종 500 이상 되면 숙박시설이니까 주택 아닌 거예요. 다중생활시설. 또 두 번째 끝에 노인복지주택 노자의 동그라미 그 실버타운이라고 그러죠. 어르신들 가시는 노인복지주택. 또 3번 끝에 오피스텔 오자의 동그라미 얘는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 업무를 주로 하는데 숙식도 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또 4번에 기숙사 기자 동그라미 거기가 있죠. 자,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거예요. 준주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준주택. 그래서 그 딱 4개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기숙사가 그 첫 번째로 가 있어야 돼요. 기숙사가. 그래서 그 앞글자 오들을 읽으면 기다노오 딱 4개를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준주택. 그래서 준주택 기다노오 그거 몇 년 전에 학생복지주택인가 이거 하나 껴갖고 물어봤죠. 노인복지주택은 맞는데 학생복지주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노오 딱 4개만 준주택. 그리고 본질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택과 비슷한 것 준주택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3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 23, 24, 25 뭐 계속 물어보는 거죠. 종래 제일 중요한 주택이었어요. 그럼 도시형 가구를 위한 주택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소가구를 위해서 싸게 소규모로 공급해서 전세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일단 요건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그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니까 얼마 이하? 85 이하.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밑에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다음에 주택이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일단 그 세 가지 요건 맞춰야 돼요.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데 종류가 3가지가 있는 거죠. 자, 옆 페이지 가보세요. 자, 가로 1번에 단지형 연립주택. 그럼 연립주택인데 단지형이라는 것은 연립주택 한 동 지은 거 아니다 그죠? 몇 동을 지어가지고 아파트처럼 단지로 모아놓은 게 단지형 연립. 그 밑에 단지형 다세대도 뭐예요? 다세대 주택 몇 동을 지어가지고 아파트처럼 단지로 모아놨다 그죠?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인데 자, 이 두 개는 별로 안 져요. 자, 대표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로 3번 원룸형 주택입니다. 자, 거기다 별표. 원룸형 주택은 일단 첫 번째 줄의 끝에 분 보세요. 아파트 동그라미, 연립 동그라미, 다세대 동그라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원룸형 주택은 주택의 종류는 뭐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인데 그 이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원룸형 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룸형 주택. 그래서 박스 1번 세대별 독립주거 가능하게끔 욕실 부엌을 설치한다. 항상 주택법에서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욕실 부엌을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 2번에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딱 끊고 하나의 공간이니까 뭐야? 원룸. 근데 다만 전용 면적의 30제곱미터 동그라미 이상 되면은 두 개 공간 뭐야?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름은 원룸인데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투룸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별 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점이죠. 14 이상 50 이하가 되죠. 그럼 역시 최소 면적은 얼마예요? 14 동그라미 14제곱미터 3평이죠. 14 이상 50 이하. 그래서 조금 전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적어도 얼마 이상? 14제곱미터 이상.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혼자 살아도 최소 면적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요? 14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30제곱미터 이상 나오면 이때는 원룸이 아니고 투룸으로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14 이상 50 이하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14제곱미터 3평짜리 이거 지하에다가 설치하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옥이 되는 거죠. 감옥. 그래서 그 밑에 각 세대는 지하층에다가 설치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를 원룸형 주택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원룸형 주택. 맨 밑에 보세요. 22의 기출문제 주택법령상의 용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5번 보세요. 5번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자 국민주택 규모 원칙 얼마예요? 85제곱미터 이하. 근데 예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일 때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번 질문 수도권에 소재 안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틀렸어요.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이나 면일 때 100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공택지. 자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동그라미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밑줄 공동주택 용지다. 단독주택은 해당 사업 없어요. 공동주택 용지인데 공공사업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다 씁니다. 수용 딱 쓰세요. 수용. 항상 이 수용해가지고 택지 만들면 공공택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에 공공사업 주체가 수용, 그 사용 또는 사용 이렇게 써있는데 사용이 아니고 수용이에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수용에다 동그라미.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 사업. 또는 2번에 택지 개발 사업, 3번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 다 수용하는 사업을 얘기해요. 수용하는 사업.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 그나마 우리가 배운 거죠. 도시개발 사업인데 역시 가로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인 시행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가 역시 수용 동그라미.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도 무슨 방식일 때만 수용. 그럼 이거 갖고 물어보죠.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공공택지다. 틀려요. 무조건 공공택지는 뭐 하는 거냐? 수용입니다. 수용해서 택지를 개발하면 공공택지. 그 다음 밑에 보세요. 5번에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가지고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딱 끊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니까 주택 아파트도 있고 부대설도 있고 복리설도 있고 이런 거 짓는 일단의 토지고요. 근데 다만 자 다음의 설로 분리가 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별개의 단지로 본다는 것은 별도로 관리기구 구성해서 관리해라. 그 얘기입니다. 별개의 단지로 봐서 각각 관리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시설이 그 옆에 이제 박스 1번 그 건너 다니기 어려운 시설 얘기예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뚫고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건너 다닐 수 없게 되죠. 이때는 별개의 단지로 봐서 각각 관리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건너 다니기 어려운 시설인데 자 그거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또 밑에 두 번째 갖고 21회 때 물어봤어요. 보기
20m 동그라미 20m 이상인 일반 도로. 그거를 폭 15m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 단지로 본다. 틀려요. 일반 도로는 폭이 얼마 이상? 20m 이상. 자, 일반 도로 일자니까 10m 이렇게 줬으면 우리가 정리하기 좋았을 텐데 사람 마음대로 안 되죠. 아무튼 일반 도로는 너비 20m 이상 돼야 별개 단지로 봅니다. 그 정도 보고요. 그 밑에 거 뭐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몇 글자요? 8글자니까 8m 딱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 물어본 거 아니니까 되고 그 위에 거 일반 도로 그거를 좀 신경 써고 봅니다. 그다음 맨 밑으로 갑니다. 자, 7번에 부대시설, 부대시설. 자,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이나 설비다. 그래서 단지 안에 시설로서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주차장부터 다 동그라미 칩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에 도로, 그리고 밑에 건축 설비 동그라미 치고요. 등등 해가지고 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동그라미 친 거 5개 정도만 정리하고요. 그 밑에 보세요. 또 8번에 복리시설.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이다. 자, 입주자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시설들. 또 역시 박스에 놀이터부터 다 동그라미. 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안에 상가 얘기하죠. 상가. 또 유치원도 있고요.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즉 노인정. 그 동그라미 5개 치고요. 기타 등등 뭐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부대시설로만 짝지은 것은, 복리시설로만 짝지은 것은 이런 식으로 이 구분할 수 있는지 잘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복리시설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사람이 들어가요. 어린이, 어린 놀이터 할 때 어린이, 유치원 할 때도 어린이, 주민 운동시설 할 때 주민, 노인정 할 때 노인. 이런 식으로 앞에 사람이 붙으면은 다 뭐냐? 복리시설. 그런데 딱 하나만 주의하셔야 돼요. 경비실. 자, 이 경비실 얘는 뭘까요? 얘는 부대시설입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 이거 경비 이거 붙었다고 복리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 볼 때까지는 경비는 사람으로 보면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경비실은 부대시설입니다. 요거 하나 딱 주의하고 나머지 사람 붙어 있으면 다 무슨 시설이냐? 복리시설, 사람을 위한 거죠. 자, 다음 맨 밑에 보세요. 9번의 간선시설.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거기까지 쫙 있죠. 도로부터 지역난방시설까지. 자,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자, 기관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기관이 되는 시설 도로가 있다고 그래요. 기간도로, 뭐 국도나 지방도 같은 주된 도로가 있고요. 사업주체 여기 쏙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단지 건설해요. 아파트 짓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하고 단지만 건설해놓고 끝?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기간도로로부터 단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간도로와 단지의 도로를 연결해주는 진입도로 같은 거 이런 부분을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또 기간도로 밑에 공동구가 있어가지고 뭐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아파트에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기관시설로부터 단지시설을 연결시켜주는 거. 자, 이 연결시켜주는 이 부분을 다 통칭해갖고 무슨 시설이냐? 간선시설이라고 부르면 되죠. 간선시설이다. 자, 간선시설은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자, 맨 밑에 보세요. 리모델링. 거기다 별표. 리모델링. 요새 제일 핫한 게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5회 때도 기출, 26회 때도 기출, 뭐 계속 기출이요. 리모델링. 일단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행이다. 목적은 그 2개입니다.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한 건데 박스에 대수선 동그라미 대수선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우리 대수선이라는 거 건축법에서 배웠죠. 대수선이 뭘까요? 구조를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수선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이때는 뭐 요건이 없어요. 그냥 10년 이상만 지나면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용검사일 또 밑에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부터 15년 동그라미 1 15년 가로 많이 나오는데 가로 다 필요 없습니다. 15년 밑에 줄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전용 면적 그 밑에 10분의 3 동그라미
10분의 3 이내에서 중축 동그라미 중축하는 행위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 중축이라는 게 뭐예요? 기존 건물의 면적, 높이, 층수 늘리는 거죠. 즉 더 짓는 거예요. 더 지으면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요건이 세지는 거죠. 적어도 몇 년 지나야 되고 15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중축은 무한정하는 게 아니고 전용 면적 10분의 3 30% 이내에서만 중축할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는 각 세대 중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그러니까 전체 주택단지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100분의 15 동그라미 3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수 증가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세대수 15%까지 더 지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100세대 아파트 리모델링해요. 그러면 15세대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거 더 지어가지고 일반 분야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 공사비가 평당 한 300 정도 나오는데 이거 소유자가 다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30평짜리 아파트 거의 1억 가까이 되죠. 이거 소유자 다 부담하면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일반 분야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게끔 15%까지 세대수를 증가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세대수를 늘리는데 옆으로 더 짓는 게 아니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위로 올리는 것을 수직 중축이라고 그래요. 이 수직 중축은 종전까지 절대 인정 안 해줬어요.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직 중축은 절대 불허. 그런데 재작년부터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다만 자, 수직으로 중축하는 행위, 수직 중축형일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최대 3계층이야. 거의 동그라미 4. 3계층이야. 자, 그런데 다만 그 가로에 다만 단서 보세요. 밑에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때는 2계층. 몇 줄?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 그다음 니은. 뭐 건물의 구조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 읽어보면 되고요. 그러면 자, 수직 중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15층짜리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럼 15층짜리 아파트 세대수 늘리는데 위로 올려요. 수직 중축. 자, 위로 올리는 거죠. 이거 몇 개층까지만 위로 올릴 수 있다. 최대 3계층까지만 허용합니다.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올리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3계층까지만 수직 중축을 허용하고요. 요것도 몇 층 이상인 아파트일 때 15층 이상인 아파트,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15층 이상일 때 최대 3계층까지 수직 중축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얘는 용어만 가지고도 물어보기 아주 딱 좋아요. 일단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하는 행위다? 대손 아니면 중축. 저거 대손 또는 일부 개축하는 행위다. 틀려요. 대손 아니면 중축으로 하는 건데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요건 4개 붙습니다. 첫 번째, 15년이 지나야 되고, 두 번째, 전용 면적 10분의 3 이내에서 중축. 자, 기존 세대수는 얼마까지 늘릴 수 있다고요? 15%까지. 자, 수직으로 중축할 때는 최대 3계층 이하. 몇 층 이상일 때? 15층 이상일 때 3계층 이하에서 수직 중축할 수 있죠. 그 숫자들만 그대로 가로 비워놓고 들어갈 거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게 요새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축에 의한 리모델링 숫자들 그거 좀 어려워도 외우셔야 됩니다. 꼭 정리하고요. 그 다음 맨 밑으로 와보세요. 17번. 자, 공구 나오죠. 공구는 공사 구간을 공구라고 그래요. 저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2개 이상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 그렇죠?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우리 주택법에서도 공사를 시작할 때 착공신고해야 돼요. 공사가 다 끝났어요. 사용검사 받습니다. 그럼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한다. 이 말은 별도로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죠? 공사 구간. 그걸 줄여갖고 공구라고 하고요. 저는 공구의 기준이요. 박스 1번.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동그라미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간의 경계를 설정해라. 그래서 단지의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거 설치해갖고 공구간의 경계 6m 이상 돼야 되고요. 또 옆 페이지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동그라미 이상으로 해야 된다. 공사원 나누는데 뭐 10세대씩 이렇게 찔끔찔끔 끊고 그럴 수는 없죠. 적어도 300세대 이상 구분해갖고 분할 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딱 기준이 600세대 이상인 단지는 300세대 이상으로 공사원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따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보기로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들 우리가 쭉 봤어요. 주택법의 용어 많습니다. 많은 만큼 무조건 두 문제요. 두 문제씩 매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용어들 중요한 것들 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예전에는 이제 총설 파트에서 뭐 최저 주거 기준이다 또는 주택 종합계획이다 주거 실태 조사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주거 기본법 다른 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법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공부할 분량이 거의 반밖에 안 돼요. 다 없어졌어요. 다 삭제되고 없어져가지고 공부할 거 얼마 안 되는데 7문제나 출제된다 그랬죠. 그 주택법이 가장 전력법이에요.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 따기가 제일 좋아요. 자,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2절 주택의 건설 파트입니다. 자, 이 주택을 이제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거죠. 집단적으로 건설하는데, 자, 이 건설 파트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체계로 구성이 돼요. 자, 먼저 이 주택을 건설하는 자들을 사업 주체라고 그래요. 자,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 주택 건설을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 건설 사업 주체. 그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아갖고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그랬죠. 건물의 소유자, 건축주. 그런데 주택법은 건설 사업하는 자, 사업 주체, 사업 주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건설 자금. 그리고 땅도 있어야 돼요. 자, 주택 건설 용지를 택지라고 그래요. 택지. 그래서 일단 사람, 돈, 땅 요 세 가지가 갖춰지면은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건설하는 절차. 자,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주택의 건설 파트가 되고요. 자, 건설 절차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일단 제목만 좀 볼게요. 제목. 자, 주택법에서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려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얘가 주택법 16조. 우리 주택법의 핵심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요 사업계획 승인이 작년 26회 때는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하나의 제도에서 4문제가 물어봤다. 이거 아주 극히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주택법은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제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는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아파트 단지 어떻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청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그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죠. 건축 허가. 주택법에서는 건축 허가가 아니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사업 계획 승인. 떨어지면은 이제 아파트 건설하는 공사예요.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승인 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사용 검사 받고 사용합니다. 아파트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승인 받아갖고 공사, 검사 받아갖고 사용인데, 요 사업계획 승인 요거 받아가지고 주택을 건설하는 자들을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절대 사업 주체는 건축허가 받아서 사업하는 자다 그러면 틀려요. 사업계획 승인. 항상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요거 받아갖고 건설하는 자고요. 이 사업 주체가 다시 종류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원칙은 등록하고 사업행위입니다. 등록하고 사업하는 자. 이 등록 사업자가 원칙. 그래서 이 등록부터 하고 주택건설 사업해라 그 얘기죠.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똑같아요. 중개업 하려면 뭐부터 해라? 등록부터. 등록하고 사업하듯이 주택건설 사업할 때도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언제 등록하는 거냐? 자, 연간 1년간 단독주택을 20호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하거나 또는 연간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고자 할 때, 자, 요 규모 이상으로 연간 사업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갖춰가지고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부터 해야 돼요. 이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자를 등록사업자. 우리 소위 누구겠어요? 아파트 건설 회사들이죠. 아파트 건설 회사들 다 등록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등록사업자. 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 안 하고도 사업할 수가 있어요. 자, 여자들을 비등록 사업자라고 합니다. 비등록, 등록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비등록 사업자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공공사업 주체. 자, 좀 전에 우리 공공사업 주체가 누구였어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자들은 등록할 필요 없이 주택건설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 이 공익법인도 등록할 필요가 없이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공동사업주체라고 그래요. 공동사업주체. 이 등록한 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공동사업주체 중에서 두 개입니다. 주택조합과 고용자. 자, 이 자들은 등록 없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자, 크게 등록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게 공공사업주체, 공익법인, 공동사업주체인데 주택조합과 고용자. 자, 이 자들은 공동사업주체일 때 등록 없이 사업할 수 있다. 자, 아주 거의 매년 물어보고 있어요. 등록해야 되는지 필요 없는지. 저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등록 없이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사업주체. 자, 68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주체. 자,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이나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그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다라고 하고요. 자, 이 등록사업자가 원칙인데, 자,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